지난해 양부모의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온 국민이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으로 뒤늦게 관련 법들이 제정되고 있는데 한국교회와 사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정인이 사건이 남긴 건 무엇일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양부모의 폭행으로 16개월 된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관련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말씀을 위해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백은 회장님, 하이패밀리 김양숙 공동대표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양숙 대표님은 송기름 목사님 사모님이시네요. 처음 들어오는데 어서 많이 뵌 분이더라고요. 낯선 분인데 내가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했는데 우리 이백은 회장님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1989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학대받은 아이들이 집으로부터 이제 분리돼서 일반 공동생활 과정에서 이제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심리치료 상담 또 교육 뭐 생활 개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31년 동안 저희가 쭉 해왔던 게 이제 아동학대는 신고를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식, 아동학대는 뭐고 또 아동학대 왜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하는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요. 실제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일들을 그렇죠. 해오셨네요. 예. 자, 그럼 우리 하이패밀리는 뭐 많이 알려진 단체이기도 한데 저는 사모님은 공동대표인지는 몰랐고요. 우리 송기름 목사님은 혼자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가정사역이라 남성 혼자 하는 것보다 가정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구성이 돼 있죠. 그렇죠.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동대표라는 직책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남편 송기름 목사와 함께 지금 가정을 해체하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가치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을 때에 다시 말씀의 기초 위에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고 살려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공동대표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딱 끼면은 균형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지금 하이패밀리가 있는 청란교회 그 현장이 지금 정인이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더 많이 집중되는 공간이기도 한데 사건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래도 그 2월 달에 그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고 그 아픔의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연결되면서 이제 국민적인 저항이나 공분이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그 정인이 이야기, 사건 이야기 좀 우리 이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온 국민들이 분노하는 정인이 사건은 작년 10월 달에요. 이제 10월 13일이었습니다. 그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이 아이가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심정지를 해서 이제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요. 입양 전에 찍은 그 해맑은 아이의 얼굴과 그다음에 그 학대받는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그 천사의 모습이 너무 일그러져서 멍이 들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온 국민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했는데요. 사실 더욱 안타까운 거는 정말 그 동영상을 보면요. 누워놓고 아이를 누워놓고 그냥 막 팔 다리를 무차별로 구타를 하고 배를 콱콱 누르고 심지어는 서 있는 아이를 발로 차서 그다음에 넘어뜨리고 동영상을 찍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뭐 정상적인 인성이나 사고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건데 그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 거기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정인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의사가 보여줬던 그 엑스레이 사진과 이런 것들이 너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복부 전체가 다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다음에 골절이 되어져 있었는데 나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생겨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에 나올 만한 학대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실 16개월이면 네. 보통의 가정에서 아이들 때문에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간이죠. 그렇죠. 16개월. 저도 지금 한 7개월 된 손주가 있어요. 7개월 된 손주가 있는데 걔는 미국에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코로나 네네. 때문에. 네. 근데 그 영상만 봐도 막 행복하고 네, 그렇죠. 또 모든 가족이 그 아이에 집중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더 우리가 많이 화가 났던 부분은 그 세 차례나 신고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랬군요. 3번이나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신고는 어린이집에 교사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거 다리 마사지 하다가 생긴 거다. 아니면 수면 교육하다가 생긴 거다. 그래서 증거가 부족해서 그냥 지나갔고요. 다시 두 번째 신고는 아이가 6월 달이었거든요. 한 달 뒤에 차 안에서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이 제보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실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직접 진단했던 소아과 의사가 이거는 틀림없이 학대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지금 당장 엄마하고 아이를 분리시켜야 된다.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사실 네. 그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네.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신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설마라는 거와 또 한 가정사에 함부로 뛰어들 수 없다. 그렇죠. 미국과는 전혀 다른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한국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소위 그 앵글로색선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뭐 호주 이런 데서는 아예 아동 학대를 강제 신고 의무 제도로 돼 있어서 이건 뭐 누구든지 뭐 아동 학대를 보고 의심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제 그 김모임 장관 때 이제 이 아동 학대 방지 규정을 이제 넣으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래서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거든요. 이게 신고가 안 돼요. 미국 같은 데는 한 60%가 보면 신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한 28%밖에 안 돼서 이제 그 중에서 25개 직종, 예를 들면 보육교사, 무슨 의사 이런 분들은 이제 신고 의무자라고 규정돼 있죠. 그래서 그래도 아직 신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신고의 문제죠. 우리가 이제 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게 애들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 네. 애들 함부로 뭐 머리 쓰다듬어 주시든 말하는 게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학원이 미국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이거는 그냥 개인의 프라이버시다. 그렇게 남의 가정사에 그러니까요. 남의 가정사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침범할 수 있나. 그것도 설마 그 깐난애기한테 네, 맞습니다. 가장 예쁠 그 시기에 네. 그렇게 부모들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게 설마 하겠느냐 하는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았던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럴 뻔 왜 입양을 해? 저도 그 방송에서 제가 네. 이제 그 삶의 체험 현장 같은 거를 이제 좀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었냐면 입양 보내기 전에 봐주는 그 과정이 있는 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중간에 네. 중간에 위탁모. 네. 그 위탁모들을 취재하면서 같이 해가지고 젖도 먹여보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 아이 어떤 때는 2개월 어떤 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뭐 이렇게 데리고 있다 떠나보낼 때 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예뻐서 정을 떼기가 힘들죠. 정을 떼 어려운데 그 입양에 그러면 왜 입양했느냐는 목소리도 이제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입양 동기에 큰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을 가진 동생이 필요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진행되면서 그 정인이에 대해서 쓴 글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얼른 자라서 수준에 맞게 좀 놀아줘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입양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 아이한테 도대체 정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러다가 죄 짓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말들 정인이 어머니가 직접 하신 그런 말들을 토대로 해서 보면 사실은 입양의 동기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죠. 다른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구적인 존재로 그 아이를 쓴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구라는 얘기는 뭐 필요할 때 쓰다가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는 거고
이거는 입양 동기 자체에서부터 이미 생명 존중에 생각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입양 자체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입양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입양한 가정에서요, 아동 학대라는 그 어떤 틀로 봤을 때 입양한 가정에서 더 많은가요? 퍼센테이지로 아니면은 그게 제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입양 전반을 하는 그 입양 전문 원장을 했는데요. 네. 예, 통계를 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한 것 중에 입양과 관련된 거는 0.3%밖에 훨씬 안 더 되거든요.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정도가 아니고 비교가 안 되는데 사실 그 입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알다시피 가슴으로 난 아이인데요. 그렇죠. 이 입양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양하는 부모들이요 굉장히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도 상담을 많이 하고 부모들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내가 경험이 없어서 아이를 잘 기르지 못하는가, 그렇죠. 또 이 아이를 크면은 언제 입양 사실을 내가 알려야 되는가, 굉장히 그분들이 참 노력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일을 나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입양하는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입양분들 다 많고 사전에 예를 들면 이제 관계법은 어떻고, 이제 만약 입양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은 어떻고, 그다음에 아동 양육에 대한 기술이나 태도는 어떻고, 그다음에 아동은 어떻게 성장 발달하는가, 뭐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사실 그 계속 점검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꾸 우리가 자기들끼리 서로 만나기도 하고. 아 그럼요. 입양하고 학대를 연결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일반화된 사고인 거죠. 되게 많은 입양아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데 이 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렇죠. 마치 모든 그 지금 입양한 부모님들이 너무 부담스럽겠어요. 그건 너무 화가 나는 그렇죠. 일이죠. 네. 우리 김현석 대표님이 네. 정인이 얘기할 때마다 네. 눈물이 글썽거리세요. 글썽. 왜냐하면 아파요. 우리 대표님은 실제로 그 아이의 양부모를 만났죠. 그 정인이 지금 그 수목장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묘역에 있습니다. 네. 네, 그곳은 저희가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엄마 부모보다 먼저 떠났을 때 대역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서 장례식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고 또 보통 소아암 걸린 아이들이 백혈병이나 이런 거 앓다가 죽게 되면 너무나 많은 재산적인 부분에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그렇죠. 다 쓰기 때문에 장례식을 사실 제대로 치러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죽음 앞에 똑같은 아이들인데 아이도 한 사람의 동등한 인간인데 아이들의 인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무료 장지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인이가 묻혔죠.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서 너무나 많은 추모객들이 찾아와서 너무나 많이 통곡하고 낮밤도 없이. 울고 지난번에는 1시 반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 1시 반에.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여성이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이 시간밖에 올 수가 없어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많이 울고 하는데 어쨌든 하이패밀리는 그들의 슬픔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분노를 좀 잠재우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양평이죠? 하게 된 거죠. 양평이죠. 네. 그래서 그곳은 치유의 공간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도 데리고 오나요? 그 광고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사실 제 거실에서 수목장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꼭 어린 아이들을 얼마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 날에도 아이들을 똘똘 싸면서 아이들을 다 데려와서 아이들이 그 정인이 묘 앞에 서서 추모를 하고 엄마도 추모를 하고 보통은 그냥 안 가요. 한참을 머물면서 우리는 뭐 듣기만 해서 아픈 거지만 우리 이제 대표님은 실제 그 상황에 이제 인볼브가 돼서 또 그 양부모도 받고 그 아이가 묻히는 장면도 받고 또 지금 매스컴에서 그냥 끝없이 이제 회자되는 이야기에 의해 함께 인볼브가 됐기 때문에 더 아프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우리 회장님
보통 아동 학대가 이제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아동 학대라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신체적 학대라고 해서 막 애들 구타하고 그런 것도 정서적 학대도 무섭습니다. 애들 그냥 막 냉대하고 욕하고 강금하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학대하고 방임이 있거든요. 네. 이제 요즘에 TV나 이런 데 나오는 거 이 네 중에 하나예요. 혹은 중복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체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저 징후를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신체적 학대 보면 아이들이 똑같은 곳에 멍이 계속 들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얼굴, 그 다음에 팔, 엉덩이 이런데 이제 멍자국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의심을 하고요. 우리들이 볼 때 이제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두피나 또 귓볼, 그다음 입속에 난 뭐 상처는 무조건 아동 학대로 보지요. 그다음에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요, 이렇게 보면요, 아이가 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환경에. 그리고 어른을 보면 무서워하고요. 네. 아이가 그러고 굉장히 그 자기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뭘 훔치거나 또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인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성학대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말은 못하죠. 어린 아이들이 말을 안 하지만 그 몸으로 다 이제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성에 관한,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뭐 안고 벌을 때 뭐 통증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아 이게 성학대를 받았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방임인 경우에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거나 병원에 안 가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애들이 밥을 주면요 개걸스럽게 먹고요, 배가 부르고 그다음에 이런 데 보면 피부에 그 어린 아이들이 주름살이 있어요. 아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이게 아동 학대를 받는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 교육 과정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런가 하면 일체 부모들이 방치해 놔서 방임을 했기 때문에 자극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이상하게 나이에 비해서 왜소하거나 또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거나 뭐 비슷한 곳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이웃에서 의심을 하고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한 대 조박할 수도 있고 또 소리도 지를 수 있고 혼을 낼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마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교육적인 훈육도 아동 학대로 비춰져서 부담이 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거기 분노가 얼마나 컨트롤이 되고 있는가라는 그 차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엄마들이 애들을 때릴 때 분노를 조절하며 때리진 않더라고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때리는 것이 바로 폭력이 되는 거고. 막 때리다가 이제 화가 풀리면은 정신 차린 엄마들은 애를 끌어안고 내가 너 미워서 때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문화였어요. 지금까지 문화였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되게 분명하게 알게 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내 애니까 내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훈육하기 위해서 내 애를 내가 때리는데 뭐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을 집어넣어서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학대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들 뭐 우리 세대, 뭐 사모님도 만만한 세대 아니죠? 저랑 비슷한 세대 아니에요? 예? 자, 우리 맞습니다. 세대의 문화 속에서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혼을 냈던 이제 그런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사실 공존할 수 없는 시대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이 기성세대가 아이들의 훈육이라는 개념하고 학대라는 개념하고를 좀 구분지을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점을 우리 회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없이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았죠. 예를 들면 훈육과 그다음에 체벌의 차이, 그다음에 체벌과 그다음에 학대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사모님이 얘기하셨지만 스키너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체에 자기 감정이 들어온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은 100% 그거는 자기화풀이지 그건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 훈육이 아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 사건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한 60년 동안 미뤄오던 소위 체벌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벌써 1700년도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제 체벌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내 아이 내가 때리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는 절대
무조건 허용되지 않고 부모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때리지 않고 말로 하는 것도요. 심각하게 그냥 너무 비하를 한다든지 모욕을 줬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에게로 제가 있었던 회장으로 있었던 세이브 더 칠드런 거기서는 부모가 하지 말아야 100가지 말이 있습니다. 뭐 언니하고 비교한다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세대에 뭐 야단치고 그런 건 일체 앞으로 없어져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한나가 돼야 사무엘이 만들어지는데 엄마는 사실은 아이를 낳고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된다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이 엄마가 돼요. 대부분 보면. 그렇죠. 사실 엄마의 교육이라는 게 없이 엄마가 되다 보니까 또 아빠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참 많은 부분이 어렵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 폭력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내 거라는 그 소유의식이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그게 분노를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엄마들이 아이를 뱃속에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배를 빌려준 거지 내 거라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식이 우리에게 너무 없는 거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 기질대로 하는 거고 내 성격대로 하는 거고 내 성질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내 분노를 마음대로 표현하면서 분노를 풀이하는 그런 대상자가 되는 순간에 이건 바로 폭력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학대로 바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볼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네. 크게 문제가 되고 뭐 진짜 온 나라가 들썩거릴 만큼 아픈 이야기가 되는 과정에서 또 동일한 얘기 더 벌어진단 말이에요. 감각적으로 마비가 되면 그 내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아동 학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비교가 될 수 있는지 그 통계치가 좀 있어요. 이런 통계치가 많죠. 예를 들면은 우선 기준이 틀려요. 네.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13세 미만의 아이가 그냥 집안에 그냥 방치되면 그건 무조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아요. 제가 그 목사님 질문에 우선 근본적인 얘기는 이게 다른 외국에 보면은 철저한 부모 교육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비 부모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예비 부모 교육을 해서 하다못해 그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픔을 예비 남편도 그걸 고통을 느끼는 이 정도의 적어도 이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성장 발달하고 아이의 심리는 어떻고 뭐 부모에게 기대는 게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훈육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걸 아주 배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안 돼요. 부모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분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부모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바쁘고 또 밖에 활동을 하고 와서 아이들을 돌보려니 또 마음은 분주해지고 뭐 욱하는 성질은 대한민국 사람도 언제부턴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부모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이해를 못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을 후벼 팔 만큼 처참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양부모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낫겠지. 네.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데 이게 한쪽도 아니고 양쪽이 아주 정통성을 가진 기독교 집안의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무겁고 아픈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죠. 네.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의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칠 거라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이 가정 안에 폭력과 살인에 가까운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기대가 무너져서 너무 슬퍼하다가 나중에 분노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들어가고 싶은 게 정말 많은 교인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네. 많은 교인이 있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수준. 저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기독교 집안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인격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없었다면 얼마든지 가론유다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얼마든지 괴물이 될 수 있다. 괴물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교회의 책임도 그저 교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게 하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듯하게 크리스찬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포장지가 벗겨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주 양육자와 그 아동 간의 그 애착 관계가 얼만큼 짙게 형성되느냐, 그렇죠, 이것은 그렇죠. 일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부모는 걸어다니는 신앙 폭탄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지는 이제 독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네.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 놓을 때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법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일단 따라가지 못하고 그들의 내면에 어릴 때 상처를 좀 치료하고 이런 굉장히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